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손자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60세 여성입니다. 저는 60이 되도록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남다른 사연이 숨겨져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같은 과 선배와 사귀게 되었어요. 과제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늘 붙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었을 때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오빠, 어떡해? 애가 졌나 봐. 괜찮아. 우린 부부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옆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남편은 너무 이른 임신에 당황한 저를 안심시켰어요. 시댁은 집안도 넉넉한 편이었고 다행히 시부모님은 상당히 개방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 혼전 임신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너희들이 학생 신분이니까 식은 졸업하면 올리도록 하고 원하면 동거를 하도록 해. 시댁의 허락을 받고 작은 빌라를 전세로 얻어서 동거를 시작했어요. 정식으로 결혼하게 되면 더 큰 아파트로 옮겨줄 테니까 졸업할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도록 해라. 시어머니는 제가 미안할 정도로 자상하고 따뜻하게 저를 대하면서 애를 가진 저를 딸처럼 보살펴 주셨죠. 남편은 대학을 다니면서 회계사 자격증을 땄고 졸업과 동시에 대형 회계법인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아들을 낳은 뒤에는 시부모님이 배려해 주셔서 무사히 졸업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돈 잘 버는 남편이 있으니 직장 다닐 생각하지 말고 아들 잘 키우는 데만 신경 써. 저도 엄마 말처럼 사회생활에 대한 욕심보다는 평범한 전업주부로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 게 결혼한 여자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동생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여자애였지만 어려서부터 나서는 걸 좋아했고 남자애들을 휘어잡고 다녔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공부를 더 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난 결혼 생각 없어. 언니가 손자 안겨드렸으면 됐잖아. 나는 가능하면 미국에서 살고 싶어. 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라에서 살 거라고. 여동생의 꿈은 국제 변호사였어요. 장래희망이 글로벌했으니 우물안 개구리처럼 좁은 한국 땅에 갇혀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몇 년 뒤에 국제 변호사 자격을 딴 여동생은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에 정착했어요. 휴가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여동생은 이제 멋지고 유능한 커리어 우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너 이제 미국 사람 다 됐네? 언니, 나 한국 사람 아니야. 미국 사람이라고. 몸에서 버터 냄새가 풀풀 풍긴다 얘.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대학 동기들은 집에 묶인 저를 만날 때마다 안타깝다는 말을 했어요. 희경아, 넌 무슨 재미로 사니?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아 돌아서 좋겠다. 하지만 저는 전업주부가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고 말해줬죠. 사실 제가 애만 키우면서 집에서 팽팽 노는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살림과 육아에서도 나름대로 기술이 필요한 법이고 정보도 찾아봐야 하니 틈나는 대로 강좌도 들으러 다니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가면 저희 집은 친구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아지트가 됐습니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아들은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영특했어요. 말도 또박또박 잘해서 웅변대회에 나가서 상도 여러 번 받았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전교 부회장을 할 정도로 통솔력과 지도력이 뛰어났습니다. 경호는 장래희망이 뭐야? 전 나중에 재벌이 될 거예요. 뭐? 재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하는 말이니? 네, 능력 있고 유능한 세계적인 기업가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대개 대통령, 판검사, 군인이라고 하는 반면에 아들의 꿈은 야무지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 될 수 있는지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아들은 첫 번째 단계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 입사했고 성적이 뛰어나 기업의 두뇌라고 불리는 기획실에 발령이 났어요.
몇 년 일하면서 경험을 쌓고 나면 독립해서 회사를 차릴 거라고 했죠. 아들은 야무진 업무 처리로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하루는 입에 귀에 걸려서 집에 왔어요. 싱글벙글 난리도 아니구나.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거냐? 아니면 좋은 일이라도 있어? 좋은 일 있지. 뭔데 그래? 얼른 말해봐. 오늘 다른 사람이 달이 나줘서 소개팅을 했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 여자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어지간한 일로 흥분하는 일이 없던 아들이 잘 때까지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죠. 며칠 전에 아들이 모시고 있는 기획이사님이 자기 방으로 아들을 불렀다고 해요. 강 대리는 사귀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매일 자진해서 야근하는 것도 모자라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서 업무를 보는 일벌레 강 대리한테 애인이 있을 리가 없지. 지금 추진하는 신규 사업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는 딴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이제 슬슬 결혼도 생각해야지. 아주 괜찮은 상대가 있어. 이번 금요일 점심시간에 자리 만들 테니까 만나보도록 해.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기획이사는 아들을 좋게 봤고 친척 조카를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정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상당한 미인이시네요. 어머, 감사해요.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근무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중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을 좋아해서 짝사랑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잘생기셨고 다정다감해서 반 여자애들이 많이 따랐거든요. 전 선생님하고 눈만 마주쳐도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근데 경호 씨는 그 선생님보다 더 잘생기고 호감형이에요. 그녀는 중학교 때 남자 선생님을 짝사랑하면서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고 했답니다.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의 딸이었고 유복한 가정에서 교양 있게 자란 여성이었고 외모나 집안이나 흠잡을 구석이 없는 완벽한 여자였다고 해요. 곧 점심시간이 끝나서 회사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오후에 수업이 있어서 학교에 가야 돼요. 이번 주말에 시간 내실 수 있나요? 그럼요.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그녀는 아들의 애프터 신청을 기쁘게 받아주었고 주말에 만나서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서 카페에 앉아서 여유 있게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획실에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잖아요. 맞아요. 기업을 움직이는 중요한 결정은 모두 기획실에서 나오니까 책임감이 크고 신중해야 되죠. 하지만 제가 만들어낸 아이디어로 회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보람도 남달라요. 저도 그래요. 국어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확고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있거든요. 요즘은 애들이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영어부터 가르치려고 드는데 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말은 무시하고 외국어부터 가르치려고 드는 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고 봐요. 그녀는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의존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기 주장이 확실했고 먼저 남자를 챙겨주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사귀는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친구들이 얼굴을 보여달라고 졸랐답니다. 그녀는 아들과 친구들이 있는 식당으로 오더니 당돌한 제안을 했다네요. 경호 씨, 친구분들께 첫 인사를 드리는 자리니까 밥값은 제가 내도록 할게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네, 제가 쏠 테니까 마음껏 드세요. 잠깐만. 말은 고맙지만 이건 경우가 아니죠. 남자 체면이지 어떻게 여자한테 밥을 얻어먹습니까? 계산은 저희들이 할게요. 여자는 무조건 남자한테 빌붙어서 얻어먹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보수적이시다. 전 경호 씨랑 데이트할 때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반씩 돈을 내요. 경호야, 정말이냐? 맞아. 영화를 보든 밥을 먹든 우린 더치페이야. 이야, 재수씨.
멋지고 화끈하네. 친구들은 며느리의 당당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마음에 들어했고 아들에게 무조건 잡으라고 했다네요. 정말 내 여친하고는 극과 극이구나. 내가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으면 항상 하는 말이 아무거나 시켜야.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주문하려고 하면 그때 딴소리를 하는 거야. 오빠, 그건 맛없어. 이건 별로 안 땡겨. 다른 거 시켜. 여행을 갈 때도 아무 데나 가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고른 여행지에 도착하면 또 딴소리를 늘어놓는 거야. 오빠, 왜 하필이면 이런 데를 골랐어? 좋은 데가 얼마든지 널렸는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마음대로 해? 이런다니까. 뭐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삐쳐서 일주일 넘게 말도 안 해. 게다가 늘 계산하고 돈 내는 건 내 몫이야. 치, 여자들이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둘은 만난 지 3개월 뒤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사돈 내외도 아들을 능력있고 좋은 사윗감이라고 칭찬하면서 마음에 들어했어요. 자네 꿈이 재벌이라고 했던가? 네, 맞습니다. 허황된 소리로 들리시겠지만 머릿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업을 하는 내 귀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안 들려. 꿈이 야무지구만. 남자가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그러면 힘들게 창업하지 말고 내가 은퇴하면 내 회사 물려받아서 크게 키워가는 건 어떤가? 유정이는 선생님을 천직으로 알고 있고 다른 자식이 없으니 젊은 시절을 전부 바쳐가며 피땀으로 읽은 회사를 생판 남한테 맡기고 싶지는 않아. 어때? 아버지 말대로 해요. 좋은 기회잖아요. 며느리도 승낙하기를 바랬지만 아들은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부터 한 계단씩 차근차근 밟아서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처음부터 장인어른 도움 받으며 남의 손으로 코 풀고 싶지 않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바깥사돈은 처가 도움을 거절하는 아들을 아주 기특하게 생각했고 나중에 회사 그만두고 독립하면 투자를 하고 뒤를 봐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네요. 결혼을 하고 2년 뒤에 손자가 태어났어요. 며느리는 능력을 인정받는 좋은 교사에 훌륭한 엄마였고 제게도 살갑게 구는 딸 같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1년간 육아휴직이 끝나고 며칠 뒤면 학교로 복귀해야 하는 며느리가 손자 때문에 걱정이 늘어졌죠. 육아휴직이 너무 짧아요. 처음엔 1년이 긴 줄 알았는데 금방 가네요. 더 연장도 안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경민이를 맡길 만한 곳이 없어요. 며느리가 여러 군데 수소문해봤지만 돌을 막 넘긴 손자를 하루 종일 맡아줄 만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안사도는 최근에 허리 디스크가 도져서 병원 다니면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여서 제가 나서기로 했어요. 경민이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니들 집에 와서 봐줄 테니까.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사실 어머님한테 부탁드릴까 생각도 해봤지만 너무 죄송해서 말을 못 꺼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손잡아주는 게 당연한 일인데 뭐가 미안하니? 내가 평생 애 키우고 살림만 하면서 산 거 너도 알지? 걱정하지 마라. 육아와 9단 주부, 10단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마. 어머님 고마워요. 대신 제가 용돈은 넉넉하게 챙겨드릴게요. 학교에 복귀한 며느리를 대신해서 아들네 집안 살림하면서 손자를 하루 종일 돌보게 되었죠. 그런데 아들과 손자는 또 달라서 은근히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혹시라도 소홀히 했다가 며느리가 서운하게 생각할까봐 아들을 키울 때보다 10배 이상 신경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했지만 한 달 뒤부터는 아예 아들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참, 이 나이에 주말 부부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자식이 뭔지 당신이 고생이 많아. 부모가 자식 바라보면서 사는 거지 별거 있나요?
당신이나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요. 아들 결혼시키고 이젠 황혼의 여유만 즐기면서 살면 되겠다고 생각하며 한시름 놓고 있었는데 팔자에 없는 돌제비 손자를 맡아서 키워야 하니 몸은 많이 힘들었어요. 제 성격이 일을 쌓아두는 체질이 아니라서 집안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꼴을 못 보니 잠시도 쉴 틈 없이 청소를 하고 손자 거두고 아들 대회가 돌아오면 먹을 저녁을 정성껏 준비하다 보면 하루해가 금방 가버렸어요.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곧 중간고사 기간이라 일이 많아서 퇴근이 늦어지네요. 몸은 학교에 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집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뿐이에요. 애 핑계 대면서 학교에서 하는 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을 가르치는 일 아니냐. 요즘 부모들이 까탈스럽고 극성 맞다는 건 나도 안다. 행여라도 책 잡힐 짓 하지 말고 애들 가르쳐. 알겠어요, 어머님. 애비는 야근하느라 늦는다고 하니 우리 먼저 저녁 먹자. 오늘은 갈비찜 좀 해봤다. 어머, 냄새가 끝내줘요. 어머님 때문에 제가 살아요. 어머님 사랑해요. 며느리는 말도 살갑게 하지만 애교도 넘쳐서 친딸처럼 제게 안기는 일이 많았어요. 온라인으로 쇼핑하다가 어머님 생각이 나서 가방 하나 샀어요. 어이구, 땡땡 브랜드 아니냐? 엄청 비쌀 텐데. 아유, 이 나이에 이런 고급 가방 들고 다닐 일이 뭐가 있다고. 아유, 세상에. 제대로 된 명품 가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알아주는 브랜드예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다마다 네가 내 취향을 제대로 맞췄어. 고맙구나. 며느리는 늘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고마워했고 명품은 아니지만 비싼 옷이나 가방 같은 선물을 수시로 사줬어요. 월말이 되면 용돈을 챙겨주는 것도 잊지 않았죠. 손자가 걸음마를 익힐 무렵에 아들은 계획했던 대로 작은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독립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를 차렸다고 했는데 저는 말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는데 사업가였던 박가사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야. 이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은 온라인 플랫폼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싸움이 될 거야. 제가 보기에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의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요. 기술력만 갖추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먼저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봤어. 벤처란 기술과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법이야. 약속했던 대로 초기 자금은 내가 투자하지.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고 열심히 해서 크게 키워봐. 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가사도는 약속대로 아들의 벤처기업에 거액을 투자해서 힘을 실어주었고 아들은 회사에서 먹고 자면서 일만 했습니다. 요즘 너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구나. 실력 있는 인재들 데리고 와서 남들보다 먼저 원하는 걸 만들어내려면 밤을 새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야. 아유, 저 얼굴이 말이 아니야.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때가 되면 밥은 챙겨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 사업가로 바쁘게 살아가는 아들을 보면서 몸이 상하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부터 품고 있던 꿈을 향해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한 아들을 보면서 흐뭇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7년이 지나고 손자가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할 무렵에 며느리는 이상하게 제가 집에 오는 걸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경민이는 유치원 종일반에 맡기기로 했어요. 제가 퇴근하면서 데리고 오면 되니까 이제 집에 안 오셔도 돼요. 어떻게 어린애를 하루 종일 남의 손에 맡겨두려고 그러니? 괜히 번거롭게 퇴근할 때마다 경민이 찾으러 갈 필요 없이 내가 맡아줄게. 전 어머님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벌써 몇 년째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걸 더는 못 보겠어요. 나는 괜찮다고 했잖아. 제가 안 괜찮다고요. 벌써 유치원에 말해놨으니까 이제 어머님도 제 집에 오지 말고 좀 쉬세요. 아셨죠?
아무리 말해도 며느리는 고집을 부리며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딸처럼 굴면서 제게 앵기던 애교쟁이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쌀쌀맞게 자기 할 말만 쏟아내는 며느리의 모습은 너무 낯설었죠.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모녀지간으로 오해할 정도로 다정했던 며느리와 저는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우선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꾸려가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유정아, 집안꼴이 이게 뭐야?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있고 쓰레기 썩는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하냐. 어린애가 있는 집은 깨끗이 해야지. 안 그러면 경민이 탈난다. 어머니, 말이 너무 지나쳐요. 누가 들으면 제가 집을 쓰레기장처럼 해놓고 사는 줄 알겠어요. 전에는 안 그러더니 집안일은 영 손을 놓은 거야? 정 힘들면 가사 도우미 쓰도록 해라. 집에 낯선 사람이 수시로 드나드는 건 딱 질색이에요. 어머니하고 제가 집안일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생각이 달라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나 참견은 그만하세요. 며느리는 집에 오지 말라고 했지만 걱정이 된 저는 가끔씩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도록 며느리가 집에 오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불안하고 초조해져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며느리와 손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잠이 든 손자를 데리고 집에 온 며느리는 저를 보자 짜증부터 냈습니다. 어머님, 제 집에는 왜 오셨어요? 제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 말을 참 이상하게 하는구나. 내가 못 올 때를 왔니? 왜 보자마자 토끼 눈을 뜨고 짜증을 내는 거냐? 어머님 때문에 신경이 쓰이니까 그렇죠. 무슨 학교가 애 딸린 유부녀를 밤 10시까지 잡아둔다니? 내가 당장 교장한테 단단히 따져야겠다. 어머님은 지금까지 집에만 계셔서 모르겠지만 학교가 애들 가르치는 거 말고도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고요. 직장 다니며 사회생활을 안 해봤으니 알 턱이 없지. 처음에는 늦은 귀가 시간 때문에 언성을 높이다가 학교 나가면서 애 키우려니 힘들다고 푸념하면서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며느리의 말에 자존심이 팍 상해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그래, 지금까지 소뚜껑 운전수 노릇하면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사회생활을 안 해봤어도 결혼한 여자는 일보다는 가정과 자식이 먼저라는 건 잘 알아. 어디 시애미한테 잘난 척하는 거야? 그따위로 할 거면 당장 선생 노릇 때려치워.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학교 일로 신경이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네요. 제가 흥분하자 깜짝 놀란 며느리가 먼저 숙이고 나와서 저도 흥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애 키우면서 학교에서 다른 애들 가르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 정 힘들면 학교 그만두는 건 어떠냐? 아니에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교사로 정년퇴직할 거예요. 애를 둘셋 키우는 여교사도 많다고요. 어머님한테 말을 함부로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며느리는 공손하게 사과를 했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전에 비해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건 분명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도 뭔가 제게 감추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모처럼 아들 내외가 손자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과 저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여보, 갑자기 목이 마르네. 시원한 맥주 좀 가지고 와. 주방으로 들어가려다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당신, 어머님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야 돼?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당신이나 들키지 않게 행동 조심해. 빨리 끝내. 언제까지 미적거리면서 시간을 끌 거야?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며느리는 짜증이 나는 듯 그릇을 싱크대에 집어던졌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었어. 당신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 아니잖아. 무슨 미련이 남아서 계속 발목 잡고 늘어지는 거야. 목소리 낮춰. 엄마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한 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못 쓰는 거야. 일주일 내로 결정해. 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는 아들에게 빨리 결정하라고 다그쳤고 아들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굳은 표정으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 말고도 며느리의 말과 행동은 전과는 달리 많이 거칠어졌어요. 아들과 제게 말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한 번은 친구들과 전화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옆에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상스러운 말을 예사로 뱉었죠. 진짜 얼척이 없네. 기집애 너 대질래? 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고 다녀? 싸가지는 밥 말아 처먹었니? 유정아, 넌 학교 선생님이야. 특히나 국어 선생님이 그런 말을 입에 올려서 되겠니? 항상 말 조심해야지. 왜 그러니? 참. 어머님. 학교에서나 선생이지. 친구들 만나면 누구나 편하게 나오는 대로 말하잖아요. 친구 하나가 제 흉을 보면서 이상한 헛소문을 퍼뜨린다기에 화가 나서 그랬어요. 혹시라도 학교에서 말 실수할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런 일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며느리가 아들을 몰아세우는 걸 본 뒤로 아들을 만나면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밝고 명랑하던 애가 묻는 말에만 겨우 대답할 정도로 말수가 확 줄어들었고 표정은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어두웠습니다. 말 못할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경호야, 요즘 밥도 통 못 먹고 말도 안 하고 무슨 일이냐? 새로 개발하려고 계획했던 작업이 뜻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영 입맛이 없네. 정말 다른 걱정은 없는 거야? 혹시 돈 문제로 힘들어서 그러는 거냐? 그런 거 아니야. 연구원들이 머리 맞대고 있으니까 곧 잘 풀리겠지. 걱정하지 마. 처음엔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는 아들의 말을 믿었죠. 그런데 아들이 눈에 띄게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몇 달 만에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은 애처럼 피골이 상접할 지경이 된 겁니다. 경호야, 갑자기 살이 너무 빠졌어. 분명히 무리해서 몸이 고장난 것 같아. 같이 병원에 한번 가보자.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대. 무슨 소리야. 해골이 걸어다니는 것 같구만.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자. 아니면 내가 잘 아는 한의원에 가서 진맥이라도 해보는 건 어때? 엄마, 괜찮다는데 왜 이래? 병원에 같이 가자고 보채니 아들은 화를 내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엄마인 제게 눈 한 번 흘긴 적이 없던 아들이 소리를 지르니 겁이 덜컥 났습니다. 경호야, 너 왜 화를 내는 거니? 엄마 미안해.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해져서 실수했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나 정말 괜찮아. 병원에서 진찰도 받았어. 스트레스가 심하면 순간적으로 살이 쫙 빠지기도 한다더라. 그러니 신경 쓰지 말아줘. 아들이 산송장처럼 돼가는데 애미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어. 아들은 애써 웃으면서 저를 안심시켰지만 저는 아들의 상태가 너무 걱정됐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한의원에 가서 사정을 말하고 살이 붓고 입맛이 돌게 해준다는 보약을 받아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는데 아들 내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경민아, 엄마는 어디 갔어? 몰라. 아침에 나갔어. 쉬는 날에도 집에 안 있어. 그럼 아빠는? 몰라. 좀 전에 전화 받고 나갔거든. 그래. 할머니, 나 심심해. 우리 놀이터 가자. 손자가 저를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손자를 데리고 근처 놀이터로 갔어요. 손자와 같이 시소도 타고 그네도 태워주면서 한참 놀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 카페를 지나는데 무심코 안을 본 손자가 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할머니, 저 안에 아빠 있어. 손자는 손가락으로 카페 안을 가리켰는데 아들이 어린 여자애와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창가 쪽에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아주 심각했어요. 저는 아들 눈에 띄지 않게 둘을 살펴봤어요. 여자애는 고등학생으로 보였고 휴지로 눈가를 훔치는 게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말없이 앉아 있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제 아들이 그동안 뭘 고민하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는 손자를 잡아 끌며 집으로 왔어요. 아들이 그 여자애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게 분명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그 애가 고등학생이라면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맥이 탁 풀리고 말았어요. 그때 아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아니 엄마,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한의원에 가서 보약 좀 해왔다. 아침 저녁으로 2번 먹으라고 하더라. 잊지 말고 챙겨 먹어. 이럴 필요 없는데. 고마워 엄마. 한약을 보고 씩 웃는 아들을 보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당장이라도 그 여자애와 어떤 관계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아들 입에서 제가 상상하고 있는 말이 나오기라도 하면 아마 감당을 하지 못하고 실신할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제가 소가리를 하게 되었죠. 당신 어디 아파?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왜 그래?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언젠가 주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언성을 높였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렇다면 설마 며느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건가? 다음 순간 스프링이 튀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숨기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도저히 아들에게 따져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울고 있던 여자애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 애가 홀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자 다시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맥이 풀렸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 애 봐달라며 손자를 맡기는 겁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당분간 경민이 좀 맡아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요. 무슨 일인데 일이 서두르는 거냐?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럼 가볼게요. 며느리는 손자만 던져놓고 도망치듯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황망하게 가버린 뒤에 손자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며칠째 방에서 안 나와. 뭐? 그게 정말이야? 응, 회사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방 안에만 있어. 저는 결국 일이 터져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의 외도를 난 며느리가 손자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아들부터 만나봐야 했죠. 손자를 데리고 허겁지겁 아들 집에 가서 안방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저는 피가 얼어붙은 것처럼 소림이 쫙 끼쳤고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아들이 의식을 잃은 채로 방에 누워있는 겁니다. 경호야, 정신 차려 경호야. 아들의 얼굴을 두드려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했고 아들을 병원으로 옮겼어요.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은 아들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일시적인 쇼크 증상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넘어지면서 머리에 벽에 부딪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은 겁니다. 검사 결과 뇌에 손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기다리면 의식이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방치해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사흘이 지나도록 며느리는 연락도 되지 않고 행방이 묘연했어요. 아들은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의사의 말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아들은 병원으로 달려온 남편에게 맡기고 저는 아들 집으로 가서 손자를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손자가 유치원에 가고 난 뒤에 집을 치워놓고 병원으로 가려고 청소를 하다가 방과 거실에 홈캠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안방에 있는 홈캠에 녹화된 화면을 보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화면을 살펴봤어요. 녹화된 화면을 보던 저는 순간 눈이 커졌고 너무나 경악스러운 장면에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녹화된 화면을 가지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홈캠 화면을 증거로 제출하고 며느리를 고발했어요. 아들이 넘어져 의식을 잃은 건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화면을 살펴본 경찰은 수배를 때리고 며느리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집을 나간 건 분명한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틀 뒤에 제가 모르고 있던 며느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비밀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의식을 되찾았거든요. 경호야,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좀 어지럽긴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뭘 알고 싶어 하는지 다 말해줄게. 천천히 해도 된다. 우선 급한 건 네가 몸을 추스르는 거야. 아니야, 지금 말할게. 그동안 나도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거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속 시원하게 말해버리고 싶었어. 아들은 심호흡을 한 다음에 입을 열었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정반대였어요. 경민이 엄마가 20살짜리 어린 놈하고 바람이 났다는 걸 알게 됐어. 경민이를 유치원 종일반에 던져놓고 밤늦게 들어온 일이 자주 있더니 주말에도 외출을 했어. 그러더니 외박까지 하는 거야. 친구 집에서 잤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란 걸 어린 놈하고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를 보고 알게 됐어. 그러다 결정적인 제보자가 나타났어. 아내가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며느리가 그놈하고 학교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말해줬어. 혹시 카페에서 만났던 그 여자애니? 맞아.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어린 놈에게 정신이 홀려서 듣지 않았어. 불륜이 드러나자 며느리는 뻔뻔스럽게 위자료를 줄 테니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아들은 며느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버텼다고 합니다. 너도 참 대단하다.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혼을 못한다고 버티는 거야? 다른 남자들 같았으면 먼저 갈라서 자고 설칠 텐데 넌 뭐야? 이래봐줘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성격은 점점 더 난폭하고 거칠게 변해갔다고 합니다. 방학이 되고 애들 엄마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경민이가 걱정이 됐어. 바람이 난 여자가 자식을 챙길 리가 없잖아. 그래서 집에 홈캠을 설치하고 회사에서 그 여자 행동을 감시해왔어. 그날도 홈캠으로 감시하고 있었는데 경민이를 유치원에 보낸 다음에 대담하게 그놈을 집에 끌어들였어. 그걸 본 아들은 치솟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내연남은 도망쳐버렸고 며느리는 소리를 질러댔다고 합니다. 내가 바람난 거 다 알잖아. 새삼스럽게 왜 이래?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헤어지잔 말이야. 뭐? 이제 보니 인간 말종이구나. 그래도 애를 생각해서 가정만은 깨지 않으려고 했는데. 좋아. 정 원한다면 이혼해줄게. 대신 장인어른과 당신 학교에 알릴 거야. 뭐야? 친정과 학교에는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내 약점을 잡아서 협박을 하려고 들어? 이런 비겁한 자식. 죽여버릴 거야. 말다툼은 곧 몸싸움으로 변했고 악에 바친 며느리는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세게 밀었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던 겁니다. 그러자 겁이 난 며느리는 손자를 제게 맡기고 그대로 도망을 가버린 거죠. 보름 뒤에 지방으로 도망가서 어린 내연남과 숨어 지내던 며느리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갔는데 며느리는 저를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이런 천벌을 받을 년아. 바람이 나서 내 아들을 죽이려고 들어. 이 아줌마가 사람 잡네. 이것 봐요. 당신 아들이 혼자 넘어져 놓고 나한테 덮어씌우려고 자작극하는 거란 말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주둥이 놀리지 마. 나는 억울해. 억울하다고. 며느리는 우리 집안하고는 끝장난 사이라고 생각하고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경찰은 저를 불러서 어린 내연남이 며느리년이 2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놈은 갑부 집안 외동아들로 제멋대로였고
학교에서 내놓은 사고뭉치에 아나무인이라 선생님들은 모두 손을 들고 포기했지만 며느리는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설득했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자주 하면서 정이 들게 된 거죠. 선생님, 난 학교 체질이 아닌 것 같아. 자퇴하고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칠래. 그놈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교를 떠났는데 몇 달 후에 그놈 엄마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경수가 선생님한테서 과외를 받겠다고 하네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맡아주세요. 경수 어머님, 현직 교사가 돈을 받고 과외를 할 수는 없어요. 대신 제가 맡았던 학생이니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자주 들러서 공부 봐줄게요. 며느리는 그놈의 집으로 가서 공부를 봐주게 되었는데 2년이 지나 20살이 된 놈은 삼수생이 되었고 어느덧 며느리와는 아예 원룸을 얻어서 동거를 하는 내연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망나니 같은 놈을 사람으로 만들기는 고사하고 며느리가 그놈에게 물들어버렸던 겁니다. 며느리가 내뱉던 거칠고 천박한 말투는 모두 그놈에게 배웠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놈에게 2년 후배인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었죠. 둘의 관계를 한 여학생은 며느리에게 오빠와 헤어지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여학생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여학생은 교무실 컴퓨터에서 며느리의 가족사항을 알아내 아들에게 연락을 했던 거예요. 모든 걸 알고 나니 피가 끓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뻔뻔스러운 년은 경찰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면서 모든 게 아들이 벌인 자작극이라고 덮어 씌우려고 들었어요. 왜 내 잘못이야? 이혼 안 해주고 버틴 당신 아들 잘못이야! 그년이 늘어놓는 말도 안 되는 가증스러운 변명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어서 머리채를 쥐어뜯고 눈에서 불똥이 튀도록 싸다구를 갈겨줬습니다. 당신! 지금 나 때렸어?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폭행죄로 고발할 거야? 고발을 하든 지랄을 하든 마음대로 해라. 그래, 어차피 고발당할 거 반쯤 죽여주마. 그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욕을 했고 뚜껑이 열려있던 저는 닥치는 대로 주먹을 휘둘렀어요. 여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참으세요. 경찰들이 제 손을 잡고 말렸습니다. 이거 나요. 내가 콩밥을 먹는 한이 있어도 처녀는 내 손으로 작사를 낼 거야. 뭐라고! 인내님을 다해 몸부림을 쳐서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그년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는데 경찰들이 다시 막았습니다. 그때 경찰서 안으로 그놈 엄마가 들이닥쳤어요. 살이 피둥피둥 쪄서 배가 임신부처럼 튀어나오고 턱이 목에 붙어있는 여자였죠. 그녀는 일단 며느리를 무섭게 노려보더니 두꺼운 손바닥으로 싸다구부터 철퍼덕 갈겨버렸습니다. 공부 가르치랬더니 우리 아들 꼬셔서 데리고 놀아? 천하의 나쁜 년아! 네가 나를 속이고 무사할 것 같아. 애 딸린 유부녀가 이런 더러운 짓을 해. 인간같지도 않은 것. 오늘이 네 재산 날인 줄 알아. 그놈 엄마는 며느리를 책임감 있는 선생으로 알고 있었고 둘이 공부하기 편하라고 원룸을 얻어준 것인데 내연관계라는 걸 알고는 며느리에게 달려들어 격투기에 출전한 선수처럼 주먹으로 면상을 갈기고 발로 배를 걷어차면서 죽도록 했습니다. 아유, 왜 이러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저를 붙들고 있던 경찰이 그놈 엄마를 말리는 사이에 제가 피칠갑이 된 며느리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경찰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댔고 그러는 동안 며느리녀는 얼굴에 피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고 이빨이 3개나 부러졌어요. 당신은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선생이란 년이 자기 제자한테 꼬리를 치게 만들어? 결국 경찰들은 며느리를 급히 다른 방으로 옮겼고 둘만 남게 되자 그놈 엄마가 제게 화풀이를 하려고 들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웃기고 있네. 그러는 당신은 아들놈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선생하고 붙어먹을 생각을 하게 만들어? 아들놈이 하고 다니는 짓을 보니 집안 꼬라지가 얼마나 개판인지 알만하네. 뭐? 뭐가 어째?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전곡을 찌르는 제 말에
그 여자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 병원에서 퇴원한 아들과 함께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제가 교무부장 선생님한테 전부 말했어요. 아마 곧 학교에서 잘릴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오빠가 저를 만나주질 않아요. 여학생은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좋아했던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긴 것 같았죠. 얘야, 넌 사랑을 알기에는 아직 어려. 힘들겠지만 모두 잊고 공부에 전념하도록 해. 네가 성인이 되면 남녀의 사랑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저는 흐느껴 오는 여학생을 꼭 끌어안고 다독여줬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안사돈이 집으로 들이닥쳐서 아들을 협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잘 생각해서 결정해. 합의 안 해주면 너한테 투자한 돈 전부 회수해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너도 알지? 회사 말아먹고 깡통 차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도록 만들 거야.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으니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그러기 전에 말 듣는 게 좋아. 돈만 믿고 아나무인격으로 구는 안사돈을 보니 그에 비해 그 딸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보 같은 아들은 안사돈이 손가락질하면서 소리를 질러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퍼부어버렸죠.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네 딸년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면서 이따위 소리 하면서 협박질이야? 네 마음대로 해봐. 회사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자식 버리고 서방 죽이려고 한 천하의 나쁜 년은 깜빵에서 평생 썩도록 해줄 거야. 좋아. 나중에 질질 짜면서 후회하지 마. 분명히 경고했어. 웃기고 자빠졌네. 마음대로 해봐. 저는 큰 소리를 치면서 안사돈을 쫓아버렸습니다. 재판 결과 며느리는 과실치사에 의식을 잃은 아들을 두고 도망을 가서 구호조치 미흡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됐어요. 판사는 특별히 죄질이 아주 나쁘다는 말을 덧붙이며 4년이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엄마한테 걱정 안 끼치려고 했어. 가슴이 찢어져도 나만 참으면 가정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네. 네 마음 내가 안다. 울지 마. 앞날이 창창한데 다시 시작하면 돼. 액땜한 걸로 생각하자. 얼마 후에 안사돈은 경고했던 대로 아들의 회사에 투자한 거액의 투자금을 한꺼번에 빼가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핵심 연구 인력들까지 몽땅 스카우트해갔습니다. 아들 회사는 그야말로 빈 껍데기만 남게 됐고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이 됐죠. 하지만 이건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죠.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를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미국에서 국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모든 걸 알렸어요. 내가 살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처음 보네. 죽을 죄를 지어놓고 반성은커녕 경호한테 몹쓸 짓을 했다 이거지? 좋아. 세상에서 돈보다는 법이 위에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자. 여동생은 자기 일처럼 흥분했고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더니 일주일 뒤에 인천공항으로 나타났어요. 그 인간들이 한 짓은 기업 간 공정거래 위반이야. 투자금이라도 마음대로 빼갈 수 없고 인력을 스카우트해간 것도 공정경쟁 위반으로 불법이야.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서 당한 만큼 갚아주면 돼. 여동생은 한국에 있는 연주를 통해 기업 간 분쟁과 소송에 능통한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소개해줬고 바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사돈도 맞대응을 했지만 저희 변호사들은 사돈이 아들 회사에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을 조목조목 따졌고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판사는 회사를 망하게 만들 고의성이 다분하고 악의적이라는 이유로 투자금의 2배가 넘는 벌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린 망했네. 어쩌면 좋아. 아이고. 안사돈은 소리를 지르면서 미쳐 날뛰다가
개거품을 물고 실신해버렸어요. 사돈회사에 대한 나쁜 소문은 빠르게 업계에 퍼졌고 사돈은 결국 업계에서 매장당하게 됐어요. 몸과 마음이 지친 아들은 당분간 쉬고 싶다고 했고 회사를 창업 때부터 함께 일해온 믿을 수 있는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경호야, 많이 힘들었지? 네가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미국에서도 아주 전망이 밝아. 너만 좋다면 미국에서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 이모, 말은 고마운데 지금은 쉬고 싶어. 그럼 언니하고 같이 미국으로 들어가자. 두어 달 푹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럴게. 이제는 한국이 싫어졌어. 저와 아들은 손자를 데리고 미국으로 힐링을 위한 관광을 가기로 했고 여동생이 출국하는 날 같이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에 와서 비행기를 보면서 좋아하는 손자를 보니 만감이 교차하네요. 아무리 사람보다 돈이 대접받는 세상으로 변했다고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기본적인 도리가 있다는 걸 알고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제 사연은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행복하세요.